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중국 초저가 유통업체들이 파는 어린이 제품의 15%에서 국내 기준을 최고 3,000배 이상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반지와 팔찌에서는 1급 발암물질도 나왔습니다. 역대급 엔저와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1등 해외여행지로 한국이 꼽혔고 싸고 가깝고 짧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금메달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성인 축구대표팀 감독에는 또 외국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어린이날이고 5월은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저 싼 맛에 알리와 테무, 쉬인 같은 중국산 어린이 제품을 사셨다가는 그야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됐죠? 예, 사실 뭐 알테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을 뭐 좀 폭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는 기사나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결국 이제 많이 들어오고 많이 거래가 되고 많이 팔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2종 중에 38개 종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무려 3,000배를 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좀 나왔고요. 이 중에 27점에서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죠. 프탈레스트 가소제가 최대 82배, 그다음에 5점에서는 납성분이 최대 270배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네. 프탈레이드 가소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플라스틱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첨가제긴 한데 이게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네. 2013년부터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이게 함유량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쓰고 있고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거죠. 네. 이게 안 좋은 이유가 ADHD 같은 거, 어린이들한테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의력 결핍 이런 심지어는 성조숙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물질이고요. 납성분은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뭐 어린이 어른 다 마찬가지죠. 네. 학습 능력을 특히 감퇴시키는 것 때문에 이 납성분도 굉장히 어린이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물질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이 이 어린이들이 쓰는 반지, 팔찌, 심지어 어린이 욕조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하는데 이런 때 이제 부모들은 얕은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값이 좀 싼 데를 또 찾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값이 싼 데 함정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이 여기 말이죠. 어린이 제품, 중국산 어린이 제품 6가지 중에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린이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반지, 팔찌니까요. 예. 늘 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반지, 팔찌 여기도 카드뮴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준치에 3,026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중국 제품 중에도 초저가 그 어린이 욕조 여기도 카드뮴이 나오고 거기서 이게 직접 씻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거기에서 6.3배가 초과됐는데 이런 건 전부 어린이들 매일 갖고 놀고 늘 옆에 두고 노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이 말이죠. 예. 야, 저런 어린이용 귀걸이에도 그런 발암 물질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싼 게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좀 실현되는 느낌이 들어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피해 민원 작년에 아주 급증을 했죠. 예,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싼 게 비지떡. 그야말로 알리, 테무 이 중국 이커머스 제품들의 품질은 대부분 3만 원 이하 저가 제품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 불만 사항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이 작년에 673건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를 좀 한 네. 거죠. 중국 전체 상품 관련된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130%가 넘게 늘어났으니까 물론 이 중에 대부분은 알리 쪽 상담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불만족도 2위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청할 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딘지도 모르고요. 아세요? 아시겠지만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들어간다고 쳐도 그거를 한번 하세요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 몇천 원짜리 하자고. 그러니까요. 인터넷에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뭐 이런 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방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요. 또 중요한 게 관련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뭐 사실은 싼 맛에 아까 주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싼 맛에 사시긴 하시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더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유아와 이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참 심각하고 꼭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자, 소비자들도요. 이 프로그램 보시고 무조건 싼 것만 찾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 싼 게 비떡이다 이러는데 특히 중국 제품, 이거 테무나 이런 데는 보면 너무나 우리가 어처구니없이 싼 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들의 시장 전략이겠지만은 바꿔 말하면 이제 이 우리 사용자들한테 싼 맛에 이제 유인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자기 그럼 들어가면 은연중에 거기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테무나 뭐 알리 아주 뭐 그런 고객이 되는데 이 우리 이 소비자들도 좀 그 인식을 폭을 넓혀 가지고 뭐 꼭 예국하기 위해서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려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 정부 이제 각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피해가지 못하도록 네. 예,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공정위가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 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감시를 이제 또 강화한답니다. 그리고 그 적발하면 당연히 이것을 처벌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또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그런 데가 없느냐 이런 그건 것도 살펴- 공정위가 좀 하고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이것도 이제 또 우리 이 모니터링 계속 할 것이고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특허청, 관세청 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전부 이제 각 분야별로 이것을 감시를 강화한다는데 문제는 워낙 저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저희 정부가 정말로 작정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말로만 감시하다 보면 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정말 감시다운 감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폐단이 없고 그 뭐니까 이 상품이 아주 아까 말했죠 유해 상품이 여기 범람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겠죠. 네. 이에 속담 또 하나 인용을 해보자면요. 포졸 10명이 도둑 하나 지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켜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사시는 분들이 잘 가려서 사는 소비자 의식 이것도 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시민회의라고 하는데요.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바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이게 이제 고발 사유가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로 좀 그럴 만한 게 이건 이제 가입을 할 때요. 개인정보에 대한 게 보통은 다 선택 동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선택 동의지만 그걸 안 하면은 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못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선택이냐, 강제지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소비자 주권회의에서 좀 지적을 한 거고요. 조금만 더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틱톡이라는 SNS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강제로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 전에. 결국 이것도 뭐냐면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 겁니다. 특히나 좀 뭐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정부가 이런 개인정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의혹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사정이 이런데도 알리 같은 이 초저가 유통 업체들, 이 C커머스라 그래요. 차이나 우리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봤다 깜짝 놀란 건데요. 딸기, 망고, 심지어 한우를 단돈 1,000원에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순삭이라고 그럽니다. 한 10초 만에 매진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자기들이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로 알리라든가 태물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하고 친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초 만에 거기 들어간다면 수많은 사람이 접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클릭하다 보면 끝나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태무나 알리가 소비자들이 저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내 생산품을 자, 저희 보십시오. 논산 서량 딸기를 1,000원에 하고 들어가면 끝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뭐냐면 또 이제 뭐 알리가 신선식품 이런 거 외에도 말이죠. 또 CJ 알리 반점 세트, 또 햇반, 수세미, 뭐 물티슈, 생리대 등이 이것도 최저 1,000원에서 예, 이 17,950원 사이 가격에 이제 판매될 예정이고요. 원가도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또 우리 국내 국산품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 자기들 시장을 여기서 넓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중국산 또 공산품 들여가지고 저기 이제 이 초저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사람들에 따라서 그거 괜찮더라. 네. 그렇죠.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국의 이제 가공식품에다 신선식품까지 갖고 들어와서 초저가로 지금 매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리라든지 태무의 시장이 점점 자꾸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아무튼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더 높여야겠고요. 정부도 정말 적극적으로 실질적 대책을 빨리 더 밀고 가야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보죠. 요즘 일본 엔화가 엄청 싸졌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두 번째는 일본이 지금 인플레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인플레가 올라갈 때 정부 당국에서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는 작업인데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실망을 해서 더욱더 엔화를 더 파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금리가 5.5%죠. 일본이 0.1%입니다. 거의 제로금리예요. 그렇죠. 아직도 제로금리인데 그나마 17년 만에 지난달에 3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게 그 모양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만큼 금리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높고 달러의 돈값은 그만큼 높고 일본 엔화의 돈값은 그만큼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가면 또 미국 경제가 또 워낙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엔화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결, 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동결을 하다 보니 이거 뭐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시장의 실망 심리가 엔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이유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가 가치가 내리다 보니까 가파르게 그것도요. 사흘 휴가를 내면 최장 열흘을 쉰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황금 연휴 골든위크가 지금 시작됐어요. 자,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그야말로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재미있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는 저 편안한 안자를 싸다는 뜻의 야스라고 그럽니다. 아주 싼 게 객기야스예요. 안근단, 싸고 가깝고 짧게. 저게 한국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예, 근데 우리도 지금 달러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약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사실 한국이 가장 편하잖아요. 예, 오면 비용 부담이 그렇죠. 그 정도고 또 가깝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깝고 또 뭐 2박 3일이라든지 짧게 일정을 짧게 아니면 오늘 갔다 오늘 바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행지로서는 한국이 일본 사람들로서는 아주 최적의 그죠. 그다음에 요즘 또 뭡니까 K 뭐 뷰티, 뭐 K 콘텐츠죠. K 컬처 뭐 그런 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또 그런 데 매료가 되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말이죠. 이 뭐 골든 위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2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열흘간 열흘간 한 사흘만 중간에 어떻게 휴가를 내면 열흘간 계속 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골든 위크죠. 예. 지금 골든위크 때문에 서울 곳곳에서 일본어가 엄청 들립니다. 또 일본식 한국말이 엄청 들리고 있어요. 원래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지 1위는 하와이였습니다. 재팬과 하와이를 합성한 말, 자와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 1위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하와이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안근단 이거에 딱 걸맞는 우리나라가 이번 골든위크 때 최고의 관광지로 지금 선정이 된 거고요. 21%나 그 관심이 올라가서 5명 중에 1명이 한국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엔화 약세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된 한일 관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그 관계가 괜찮아졌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반중 심리에 대한 일종의 후방 효과, 풍선 효과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이렇게 많이 방문하게 되는 또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격세지감입니다. 한국을 1위 여행지로 꼽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젊은 여성들, 즉 2030 세대 여성들이 한국 여행을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 K 드라마, 영화의 영향이라죠? 예. 그리고 그 이를테면 예컨대 7월에 일본 넷플릭스 TV 드라마 상위 10개 작품 중에 우리 한국계 지금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4월 달에는요. 이게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에 6개가 한국 거였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개 중에 3개네요. 예, 네. 이게 뭐냐면 뭐 요즘 보더리스 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한 20대 이하쯤 되면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국제인이 된 겁니다. 세계인이. 그러니까 무경계인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국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온다든가 외국에 가는 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거. 바로 이웃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다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팝이라든지 뭐 K-컬처 여기에 또 심취를 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뭐 국가 간의 뭐 관계 이런 것도 생각이 없어요. MZ 세대들. 그러니까 각종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한국에 오면 그만큼 즐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울 여행을 예약하는 그 어떤 조사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30%가 20대랍니다. 네. 거기다가 또 여성끼리 계획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끼리 이래가 친구들끼리 오는 경우가 40%라니까 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요새 여행 이 트렌드는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시절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뭐 반한이니 혐한이니 저런 게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특히 이 일본의 2030 세대, G세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Z세대 그러죠. 그 G세대는 SNS에 서울 여행 추천 코스를 서로 올려가지고 네. 쉐어,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코스들인가요? 그 강남에 신사동 가서 간장게장 먹고요. 롯데월드 가서 교복 입고 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나가다 조금 출출하면은 길거리 토스트 사 먹고요. 성수동 가고 광장 그런 데도 가서 가고요. 길거리 토스트 꼭 먹어라. 예, 뭐 종로에 그런 거 가면은 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닭 한 마리 칼국수 이런 거 먹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먹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정서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건데요. 자, 간장게장과 길거리 네. 토스트 먹기. 가로수길 가서 향수 사기. 네. 그러니까 쇼핑도 당연히 들어가고 먹는 거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관광지를 위한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컬 현지인들이 가는 로컬 관광지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롯데월드 가서 교복 입고 그렇죠. 사진 찍고 놀아라. 종로 가면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사 먹어라. 네. 아예 그렇게 딱딱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데도 이제 관광객들도 찾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바뀐 MZ 세대들만의 어떻게 보면 관광 어떤 포인트다, 변화된 트렌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본의 이 G 세대들은 한국적인 것은 힙한 것이다. HIP, 힙하다, 멋지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참 그 세월이 좀 많이 지났구나. 이제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 예전에 우리가 일본이랑 관계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일본에 관광하러 갔다가 뭐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는 못 알아듣겠지만 일본어로 뭐 욕을 하는 그런 경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가 핫한 제품들이 나올 때 항상 우리가 기사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오픈런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네. 우리나라 패션몰 그 무신사 같은 이런 회사들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때 뭐 오픈런이 있고 뭐 수십만 명이 다녀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 이게 아무래도 한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제품, 한국 패션, 한국 뭐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뭐 국가나 이런 걸 떠나서 물건 자체를 되게 좋아한다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가 쇼핑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연결된 이런 상황들이 현재 일본에서 바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Z세대한테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반한, 뭐 혐한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보더리스 세대, 국경선이 없는 세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작업을 멈춰달라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해당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하거나 이송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이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의대생들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이것도 자기들이 그 수치상으로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자기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우려가 그렇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건데 자신의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해서 타인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느냐. 그 정부가 증원을 하는데 당신들이 그러니까 증원을 못하게 그 의학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남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뭐냐면 그 국립대학 경우에 대학 총장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돼 있다. 우리는 채권자고 그쪽은 채무자인데 조건을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 총장이 계약상 어떤 의무를 졌는지가 분명히 당신들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점들을 들어서 또 이게 채권 채무 관계는 행정법원으로 보내고 바로 이런 식의 그 계약을 위반했다 이런 것은 각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건 다 각하시켰답니다. 그다음 행정법원으로도 보내고. 네. 자, 다만요. 서울고등법원은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좀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류하라. 네. 자,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서울고법에 그렇게 판결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 그 2,000명을 늘리겠다. 이거를 정부가 판단을 한 것이냐. 그러면 2,000명을 뽑으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산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현장 실사를 했는지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렇죠. 자료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줘야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건데 사실 이 얘기가요. 이 의정 사태가 발생 초창기 때 의료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의료계에서 했던 얘기가 1년에 2,000명 늘려라. 좋다. 근데 2,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거냐. 이걸 정부가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증언하면 왜 증언하는 건 좋은데 왜 이걸 의료계의 입장, 당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당신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 법원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거에 대한 정부가 입장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판결하겠다. 이게 이제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교육부와 복지부가 10일까지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13일부터 17일 그 주에 결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고 의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분수령이 참 많은데 진짜 분수령이 올 것 같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루 중단을 했죠. 그런데 별다른 차질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날 그 어제죠. 예, 그 여기 이제 했는데 다만 개별 휴진을 했습니다. 그 각자가 휴진한다 이러니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휴진하는 이런 상황이 없어진 거죠. 예, 그다음에 고대 구로병원의 경우는 그 병원장이 설득을 해가지고 환자와 약속 지키는 게 그 도리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 설득시켰기 때문에 전부터 이제 이 진료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려해가지고 말이지 무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주 평온하게 무난하게 잘 넘어갔답니다. 물론 이제 부분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는 진료가 못한 것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무난히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새 의협 지도부가 너무 저렇게 강경하게 이제는 아주 말도 그냥 막말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사분들이 지적 수준도 높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말을 해가지고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건 좀 스스로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자,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위해서 한 걸음씩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결단이 5월 어린이 달에는 날이 있는 이 가정의 달에는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오는 7월 26일부터 물론 현지 시간입니다만 파리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기 7개 종목이 본선에서 탈락했고 5개 안팎의 금메달만 바라보는 다소 처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도를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0대) 최우수 선수 첫 번째로는 압록강 체육단의 어리경이며 고운 체육인인 축구 선수 라운심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축구 얘기 좀 우울해지는데 인도네시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는데 비단 축구뿐이 아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파리 올림픽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올림픽 하면 우리 그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 있죠. 일단 투기 종목. 레슬링, 유도 모두 다 부진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기 종목은 뭐 거의 다 이 전멸이라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자, 우선 남녀 축구 예선 탈락입니다. 남녀 농구, 남녀 배구 예선 탈락이고요. 남녀 하키도 예선 탈락입니다. 네. 남자 핸드볼 탈락했고요. 유일하게 여자 핸드볼만이 예선을 통과해서 이 파리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옛날 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규모가 5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1984년 LA 올림픽부터는 우리 선수단 규모가 대규모로 확정이 됐죠. 세 자릿수. 네. 예, 200명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로 지난 올림픽까지 계속 200명을 넘는 선수단이 파견이 됐는데 48년 만에 200명이 무너졌습니다. 네. 자, 이번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단 규모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야 가는 거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파리 여름올림픽 목표 금메달 수 5개, 6개 정도라고요?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계올림픽 메달 현황을 보면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자, 우리가 금메달 8개, 9개, 13개, 13개, 최근에는 13개, 9개이거든요. 도쿄올림픽서부터 좀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때도 부진했는데 금메달 6개입니다. 이 올림픽 때만 되면 우리가 자주 듣던 얘기가 있었죠. 텐텐입니다. 텐텐. 예, 텐텐은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금메달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하겠다라는 일종의 우리의 그 목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올림픽에서 2000년대 이후서부터 이 목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기 종목도 좀 부진하고요. 전통적 효자 종목이라고 했던 레슬링, 유도에서도 부진하게 되면서 금메달 목표가 5개에서 최대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양궁, 수영, 펜싱 정도죠? 양궁, 수영, 펜싱 그리고 남자 높이뛰기 또 메달에 우상혁 선수가 도전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요.
2022년 도쿄올림픽에 안 나갔었던 북한은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세계 최강 수준으로 평가받는 북한 역도가 있습니다. 그 단초는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지난해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역도가 역시 북한 역도다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 역도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당시에 이 금메달만 런던 올림픽에서 3개를 따냈거든요. 그 이후로 세계적 수준의 역도를 이제 끌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북한이 금메달만 11개를 따냈는데 11개 중에 6개가 역도에서 나왔습니다. 월드 레코드죠, 또 세계 예, 기록. 그렇습니다. 그 6개의 금메달도 순도 100%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역도에서만 세계 신기록이 14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6개가 북한 선수들이 수립을 한 기록이죠. 세계 기록 그 대표적인 선수로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도 그 여자 역도가 강한데 이 강현경, 리성금 선수가 이 세계 신기록 금메달을 따면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여줬고요. 북한이 뭐 전통적으로 역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 이전 대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는 림정심, 리은심 자매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는 그런 그러니까요. 진기한 기록도 세우기도 했었죠. 네, 중국이 이 좀 중량급에서 세계적 강자라면 북한은 보신 대로 경량급을 휩쓸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초전으로도 평가받는 2024 타슈켄트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북한 역도 초강세를 입증했죠. 예, 초강세, 절대 강세입니다. 무려 7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종합 성적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냥 휩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리성금 선수 이 여자 49kg급에서 금메달을 가져갔고요. 또 원효심 선수도 여자 45kg급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이제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5년간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 67kg급에서도 리원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기록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역도에서 흔치 않은 기록이 나왔는데 인상과 용상 합계해서 317kg을 들어 올렸거든요. 자, 그런데 2위 선수가 292kg이니까 무려 25kg 차이 나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차이 아니에요? 대단한 차이죠. 야, 그 2위 선수와의 25kg 차이는 역도대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넘사벽이네요, 넘사벽. 압도적인 뭐 금메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작은 거인이다. 심지어 뭐 헤라클레스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북한의 리성금 선수의 실력. 북한 매체에 보도록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자 력기 49kg급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리성금 선수는 지난 시기 경기 성적이 좋아 우리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끌어올리기 첫 번째와 세 번째 들기에서 실패하고 중국 선수보다 2kg 뒤떨어졌던 리성금 선수는 축혀올리기 두 번째 들기에서 122kg을 성공해서 종합 점수 214kg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중국 선수를 누르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세 번째 들기에서는 124kg을 들어올림으로써 종합 216kg으로 축혀올리기에서뿐만 아니라 종합에서도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아시아 경기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고 영예의 1위를 쟁취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말, 끌어올리기는 인상, 축혀올리기는 용상을 말하는 겁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북한 선수들의 이 메달을 따낸 뒤 인터뷰에서의 이 멘트는 방송 이 소감은 대개가 다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트리어스라는 그런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그 맥락은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돼서 이제 기쁘다 이제 이런 류의 이제 멘트이거든요. 강현경 선수도 이제 세계 신기록 수립하면서 금메달 따내고 난 직후에
조선의 전통은 승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역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북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승 소감을 밝히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은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위넨 올림픽에서는 적의 심장, 미제의 심장을 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 리호준 선수,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쐈다라고 해서 전율케 만들었죠. 바로 다음 날 올림픽 금메달은 박탈이 됐습니다, 물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역도 금메달을 차지했던 원윤철 선수, 장군님의 가르침, 계란에도 사상을 주입하면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다는 장군님의 사상대로 경기를 해서 공화국 깃발을 휘날릴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계란에다가. 네. 예. 또 역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냈던 이 체조의 홍은정 선수도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서 좋다. 이런 류의 인터뷰가 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북한 역도는 10년 전쯤에요. 약물 복용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시안 게임 또 아시아 역도 선수권에서는 별탈이 아직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일단 징계가 완료가 됐고요. 징계 완료됐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징계받은 선수들은 은퇴한 선수들이 많아서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2015년에 그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김은국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 나와서 징계를 받았고요. 2014년에도 이 김은주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 나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도핑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국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각 개인 해당 선수에게 징계가 주어지거든요. 때문에 징계받은 선수가 징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세계 이 반도핑 기구 와다는 이 불시에 그러니까 해당 선수에게 아무런 고지를 주지 않고 갑자기? 예, 불시에 해당 국가 찾아가지고 이 도핑 검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와다도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들어갈 불시 수가 없죠. 검사를 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국제대회 나올 때만 이 검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파리올림픽에 이 북한이 참가한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중국 선수는 그 와다가 오니까 그 유명한 수영 선수 예. 그 비커를 깨버리기도 해서 무리를 빚었죠. 결국엔 징계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네. 북한 역도가 이렇게 세계 최강으로 가는 이유, 그것도 경량급에서 뭐라고 보시나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 북한도 스포츠 종목을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이 레슬링과 사격 그리고 이 역도를 선택 종목으로 선별을 했고요. 집중 투자하고 선수들을 육성해서 이제 그 결과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90년대 이후에 북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일어났을 때에는 뭐 때때로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지목할 지점이 북한이 북한 스포츠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 냉전 시대에 그 동구권, 이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불가리아, 소련. 예,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 이 동구권 국가들이 이 강세를 드러냈던 종목과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었거든요. 뭐 기술과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 수준에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역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뭐 그런 그 교류만이 아니라 고정 개별 영양사를 배치하고 철저한 맞춤형 훈련을 시키고 이런 과학적인 것도 우리도 인정을 할 건 해야 돼요. 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선수들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과학화된 훈련 방식이라든지 선수 개개인에게 맞춘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또 북한에서 아무래도 영양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식단까지 관리를 해주는 이런 이 관리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추세라면 이번 파리 하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이 뭐 텐텐은 고사하고 북한과 금메달 경쟁을 하게 생겼고요. 일본은 멀찌감치 지금 앞서가고 있죠.
일본은 2021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했었잖아요. 근데 그 도쿄올림픽 개최의 휴가를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도쿄올림픽 개최하면서 개최국의 이점을 충분히 누렸죠. 자, 그래서 무려 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27개로 3위에 올랐는데 이때에 투자했던 그 휴가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계속 이제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스포츠는 이미 그 하락세에 접어든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메달 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80년대 이후로 오래간만에 북한과 메달 경쟁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금메달 수는 북한과 경쟁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를 북한하고 경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1984년 LA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인데 1984년 LA 올림픽 수준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중계료를 잔뜩 지불해 놓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한숨이 커진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편 비어있는 성인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가 2-3명 정도로 압축됐다고 하는데요. 클린스만의 후임 감독 또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예,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지난 그 4월 초에 이 신임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로 11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11명 가운데 최종 후보 3명, 4명으로 압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네, 그중에 이제 이 이름이 나오는 분이 특히 한 분 있어요. 예, 그 유력하게 그 새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유력 후보가 그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감독을 했던 나의 리즈 시절 할 때 그 리즈죠. 맞습니다. 네. 제시메시 감독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낯익은 후보입니다. FC 서울에서 감독을 했던 세뉴라 감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분도 이번에 후보로 이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축구협회가 이들 감독과 단독 협상을 벌이게 되고요. 축구협회는 5월 중순까지 신임 감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왜 한국인 감독은 또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본선 진출, 축구 말씀이죠. 40년 만에 실패를 하면서 축구협회, 기존 무슨 지도부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평론가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축구협회 어떤 그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거든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축구 아시안컵 유치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축구인 대사면을 기습 발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시안컵에서 이 4강에서 탈락했고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는 또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국민들과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 축구협회가 선제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사쇄신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 제시하고 이렇게 여론을 좀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여론을 수용하거나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혀 이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이죠.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고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란 생각은 저는 해봤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는 베트남 축구도 박항서 감독, 쌀딩크라고 하죠. 이분을 못 믿는가 봅니다. 또 한국인 감독이 기용이 됐다고요?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축구협회가 그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헤어지는 과정이 좀 아름답지는 않았거든요. 울퉁불퉁했죠. 예, 지금 일종의 경질성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을 지낼 때 트루시에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트루시에 감독 경질하고 전북 현대 감독이었던 김상식 감독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박항서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신태용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저분은 뭐 인도네시아 여성을 그 결혼시켜서
국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요? 여권을 뺏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인도네시아도 신태용 감독이요. 자,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동남아 특유의 그 문화 좀 느릿느릿하고 선수들이 날씨가 덥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쉽게 포기하고 운동하지 않는 이거를 한국식 문화로 집중과 효율, 빨리빨리 문화를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마찰도 있었지만 자리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축구 이런 거는 이 대표팀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축구 문화를 넘어서 새로운 K 문화를 소개하고 이 홍보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외국에서는 한국인 감독이 중용되고 우리는 외국인 감독만 쳐다보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5월의 첫날 생방송 정책엔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재방송은 아침 6시 10분부터고요.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